오늘의 사건 브리핑입니다. 18년 전 노원구에서 아이들의 하교를 기다리며 김장을 준비하던 평범한 주부의 일상은 한 괴한에 의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전셋집을 보러 왔다던 괴한은 주부를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어린 피해자 딸의 눈물을 풋내기 막내 형사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머리 희끗한 중년의 형사가 돼서 가슴 속에 새긴 범인을 담배꽁초 DNA로 다시 잡은 기막힌 사연. 18년 만에 풀린 노원구 주부 강간 살인 사건 풀스토리. 지금 베테랑의 사건 파일 시간에서 만나봅니다. 장기 미제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보는 베테랑의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지난 1998년 10월 발생한 노원구 주부 성폭행 살인 사건. 이 사건의 범인이 18년 만에 죗값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그리고 18년 만에 범인을 직접 잡으신 경북 상수경찰서 김응희 경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노원구 주부 강간 살인 사건 범인 검거 당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강간 살인 혐의로 체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범인이 당황해하는 모습이었는데 노원주부 성폭행 살인 사건, 미제 사건이었죠? 예.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려 18년 전의 사건인데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지난 1998년에 예. 노원구의 평범한 주부, 30대 주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둘인데, 둘 다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들 하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네. 해요. 근데 그러면서 혼자 집안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거죠. 이제 A씨가, 지금 피해자 A씨가, 예. 지금 방을 세를 주려고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는 모양이에요. 그 가해자가 이 광고를 보고 이제 피해자 집을 찾아온 거죠. 예. 범행을 집을 보러 간 목적으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 얘기로는 범행을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가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이 집을 찾아왔고 그래서 이제 혼자 여자가 있다는 거를 이제 눈치채고 이 여성분을 성폭행하고 목졸라서 살해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범행 현장이 누구한테 발견이 됐느냐? 학교 갔다가 돌아온 아이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라고 이제 아빠한테 다급히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건이 알려져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범인의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단서라고는 그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 그리고 1시간 뒤에 이제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이 151만 원 인출이 된데 네. 그 정도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 변호사님 어떻게 잡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18년 동안 계속 미제 상태로 이제 남아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같은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얼굴이나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도 2년 동안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검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실패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 검거하는 게 과연 쉬울까? 그런데 지금은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DNA 대조 시스템이 그때하고 지금 좀 다릅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지금 옆에 계신 이렇게 잡으신 분이 지금 네, 옆에 바로 계신 분입니다. 98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벌써. 그때는 막내 형사셨다고요? 예. 접했을 때, 이 사건 접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네, 그때 막내 형사였습니다. 예. 4년차 형사였는데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었고요. 11살 딸이 현장을 목격을 한 것에 가슴이 아팠고요. 처음에 그럼 신고한 것도 딸이 신고를 한 거예요? 딸이 옆집 아주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너무 놀랍게도. 예. 그래서 그 생각 가슴이 좀 아팠고. 예. 꼭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했었습니다. 예. 그래도 어떻게 다시 수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일선세에서는 이 사건을 들이대기가 좀 그래서 제가 서울청 강력수사대 근무하면서 나중에 다시 이제 오셨을 때 수사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수사를 해야겠다. 가슴 속에 품고 있다가 작년 초에 우리가 사건을 하나 하고 이 사건을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얘기를 하고. 그럼 직접 설명을 좀 해주셨겠네요. 설명을 하고 반드시 잡아야 된다. 한번 잡아야 된다.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사건을 작년 5월 말경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5월에 시작을 해서 언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11월 18일 날 검거했었습니다. 꼬박 6달이 걸렸네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18년 만에 진법을 잡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백 변호사님, 재판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재판부에서 바라볼 때 첫 번째 범죄 행위가 너무 중대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8년 전 사건인데, 그러니까 피해자를 어찌 보면은 그냥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거기다 잔인하게 살해까지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18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범죄 중대성과 죄질이 극도로 안 좋다라는 의식이 측면을 없이 살았던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사람 얘기로는 뭐 생활정보지를 보고 전셋집을 구하러 갔다가 약간 무시하는 얘기를 듣고 격분해서 살해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살해 동기로 전혀 참작할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그게 살해 동기로 인정이 안 됐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전혀 동기로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또 그 당시에 피해자가 겪었을 만한 그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극심한 고통과 수치심 끝에 사망을 하게 된 거고 예.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견한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그 자녀잖아요. 예. 그 자녀가 겪었을 또 정신적 충격도 고려를 해야 됐고 또 지금 현재 유족들에게 어떠한 지금 이 가해자가 배상이나 보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기한 적도 없고 유족 역시 엄벌을 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양 기자님, 근데 항소심에서 이 범인이 살인이 아니라 강간치사를 주장을 했어요. 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이제 그 양형상 그 고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게 처음에 그 기소된 결국 유죄로 확정된 죄명이 강간살인이거든요. 네. 강간을 한 사람이 그 기회에 이제 살인까지 저지른 범죄인데 이게 법정형이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어요. 아, 두 가지밖에 없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살인 의도가 명백했을 경우에 이제 강간살인으로 이렇게 그 죄가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내가 살인 의도는 없었다. 치사. 그러니까 강간을 하고 어떻게 그 폭행을 한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어떻게 하다 죽은 거지. 그 폭행을 해가지고 죽게 된 거지.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사이가 뭐냐면 강간치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르네요. 그렇죠.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는 그런 양형상의 그 고려를 노리고 이런 법률적인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정말 화나는 게 아까 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배제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잖아요. 여태까지도 사과가 없었던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과가 없었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그 변호사, 이제 제가 뭐 요즘 약간 수정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주장을 하고 법률적인 대응을 하려고 상당히 돈을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을 정말 피해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공탁을 하거나 합의를 했으면은 조금이라도 피해자한테도 위로가 되고 참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감님, 그런데 왜 범인의 혈액형 정보 그리고 DNA가 담긴 책 이거를 확보를 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도. 그리고 은행 CCTV 화면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왜 잡기가 좀 힘들었을까요? 당시에 이제 혈액형, 은행 CCTV 흑백 사진, 흑백 사진, DNA 등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모든 형사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수사했는데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CCTV만 지금처럼 있었어도 그 피해자의 이동 동선 추적해서 바로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CCTV 대수도 더 많고 화질도 더 적고 근데 이제 이번 사건에서 이제 범인 연령을 20대로 특정을 하셨어요. 이 어떻게 20대로 특정을 하신 겁니까? 당시 피해자가 빼앗은 신용카드로 10회에 걸쳐 151만 원 인출했습니다. 그때 이제 발치한 흑백 사진을 보고 20대 후반으로 이렇게 추정했었습니다. 추정을 했는데 이제 수사망을 좁히면서 더 확신을 가졌던 걸로 보고 근데 그때 처음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그 어머니의 시신을 보셨을 때 그러니까 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그 초등학생 그 딸이 학교 수업 마쳐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본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또 양손이 뒤로 결박돼 있고 발도 결박돼 있었고 목에도 끈으로 절려 있는 상태로. 다 몸 전체가 결박이 돼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양 기자님, 이건 굉장히 잔인한 수법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거를 글쎄요, 치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전혀 뭐 그렇게 얘기할 여지가 없는 사건이죠. 예. 뭐 이거는 결박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강간을 하고 그 상태에서 죽였다라고 이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이런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예, 말씀하세요. 당시 그 부검을 한 부검이를 만났는데요. 여기 목에 네. 융상 연골이 골절됐답니다. 이곳이 골절이 돼 있었다고? 목에. 왜 그랬던 건가요? 끈으로 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의 힘을 가해서는 잘 골절이 안 되는데 굉장히 세게 너무 당겼다고. 잔인한 방법을 그렇게 동원을 한 거네요. 그 부검의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 사건에 이제 성폭력 특례법 도움이 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법 개정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강간 등 살인죄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15년이요. 98년도 사건이니까 공소시효는 원래는 2013년에 만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료가 되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2010년도에 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거 사건이라도 DNA 등 과학적인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남아있는 경우에 네, 한해서. 남아있는 경우에 네. 한해서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이 이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10년 동안 더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2016년 초부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서 결국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례법 개정이 없었다면은 다시 수사할 용기도 내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재수사 시작 이후 무려 8,000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았다고 해요. 어떻게 근데 잡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20대 후반으로 봤잖아요. 흑백 사진을. 네. 그래서 당시 나이를 추정해서 1965년부터 75년생까지 11년을 간격으로 수법 전과자들을 같은 수법. 같은 수법, 비슷한 수법, 비슷한 수법. 절도, 예. 강도, 뭐 성폭력 이렇게 추려보니까 한 8,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8,000여 명 중에서 혈액형이 아닌 것, 사진이 아닌 것, 그 외에 뭐 수사기법인데요. 지리감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배제시키는 수사를 했습니다. 한 명씩 없애나가는 거군요. 없잖아요. 혈액형 A형 아닌 사람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이렇게 배제시키면서 순차적으로 압축시키다 보니까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압축이 된 겁니다. 그 진범 오 씨는 몇 번째에 있었나요? 100여 명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했잖아요. 네. 이렇게 한 상위에 있었습니다. 네. 담배꽁초가 결정적 힌트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입수하게 된 겁니까? 담배꽁초는 뭐 우리가 사진을 봤을 때 현재 범행시 사진, 예. 그 현재의 범인의 사진, 예. 그 전의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틀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담배꽁초야 뭐 미행 잠복하면은 그렇죠. 당연히 수고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확보한 DNA와 그 예. 범인이 들고 있던 이제 담배에서 예. DNA를 채취를 하셔서 예. 비교를 하셨던 예, 거잖아요. 예, 국가서 비교를 했어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그 뭐 영화에도 가끔 나오지만은 예.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뭐 마냥 예. 기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아무튼 저는 그 전에 이제 좀 예. 느낌을 받았는데 국가수에서 DNA가 동일하다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뭐 저를 비롯한 우리 수사팀 전체가 뭐 쾌재를 울렸습니다. 예.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감정? 그렇죠. 늦게 잡아줘서 좀 미안한. 예, 그런 생각을 것도 가졌습니다. 들었을 것도 예. 같아요. 예. 백 변호사님, 네. 이 DNA 대조에서 네. 궁금한 게 이제 뭐 범인에 대해서 네. 뭐 당신 DNA를 우리가 채취를 하겠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안 사실 됩니까? 이게 DNA 신원 확인 뭐 정보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영장을 받아서 DNA를 강제로 받을 수는 있는데 예. 지금 이 법조항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게 위헌 여부, 그러니까 인권 침해적 소지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노점상 철거와 관련해서 과거에 한번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건 때문에 지금 과거에 한번 이게 위헌법률심판까지 가서 5대4로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는 법률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인권 침해적 요소가 심하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용의자로 특정되기 전까지는 DNA를 뭐 그냥 임의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피해자 남편은 이제 형사님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반응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분 뒤에 나눠보겠습니다.